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음란한 아내와 중. 유생 하나가 글공부를 내던지고 무예를 닦았습니다. 모화관에서 활쏘기를 익히고 있는데 석양 무렵 어느 집 부인 행차가 오는 것이 보였지요. 행차 뒤로는 어린 여종 하나가 타발타발 걸어오는데 잠옷 예뻤습니다. 유생은 첫눈에 반하여 허리에 화살을 띠고 어깨에 활을 걸맨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행차를 따랐습니다. 건들바람이 휙 지나가며 가마의 주름이 들리는 서슬에 얼핏 들여다보니 가마 안에는 소복 단장을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절세의 미인이었지요. 유생은 정신이 황홀하여 네 집 여자이기에 저렇게 곱누 어디로 가는지나 알아보리라. 속으로 생각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큰 길을 따라 한참 가던 행차가 샘문으로 꺾어 들더니 남촌 어느 마을의 큰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유생이 문 앞에서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날은 어느덧 저물었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지자 활을 메고 집의 앞뒤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좀채 뚫고 들어갈 데가 없었지요. 뒤로 돌아가 담 너머로 보니 후원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어 몸을 숨길만 했습니다. 유생은 대담하게 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동쪽 방과 서쪽 방에 초롱불이 환한데 노파 하나가 베개의 기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아까 그 여인이 노파 곁에 들어와 앉아 옥을 깨는 듯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노파가 여인더러 일렀지요. 오늘은 길을 갔다 오느라고 피곤하겠구나. 이제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여인은 노파의 분부대로 물러나와 서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옳다. 저 여인이 혼자 잘 때 뛰어들었구나. 유생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숨을 죽이고 엿보는 판에 후원 대나무 숲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 했지요. 유생은 놀랍기도 하거니와 이상하기도 하여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틈새로 보니 머리를 박박 깎은 중녀석이 대나무 숲을 헤치며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방문을 열고 중을 맞아들이자 둘은 서로 껴안고 갖은 음란한 짓을 다하였지요. 여인이 술과 떡을 차려 내오니 중이 한 잔 마시고 나서 껄껄 웃으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덤에 갔다 오노라니 슬픈 생각이 나지 않더냐? 당신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하겠어요? 게다가 그거야 빈 무덤인데 슬프고 뭐고 할 것이 없지요. 중은 여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껴안더니 자리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 꼴을 보자니 유생은 처음 올 때의 생각은 구름 거치듯 사라지고 의부심이 복받쳐 올랐지요. 유생은 다짜고짜로 활을 벗겨들고 문틈으로 화살을 들이쏘았습니다. 화살은 바로 중의 정수리에 들이꽂혔지요. 여자는 깜짝 놀라 떨고 섰다가 급히 이불로 시체를 둘둘 싸서는 벽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생은 그 광경을 자세히 보아두고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어렴풋한 꿈결에 나이 어린 선비 하나가 유생 앞에 나타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 원수를 갚아준 것이 고마워 살해하러 왔소. 유생은 놀라서 물었지요. 그대는 누시오? 내가 무슨 원수를 갚아주었단 말이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나는 아무 마을 아무 재상의 외아들이요. 산속의 절에 가서 글을 읽을 때 주지중을 시켜 우리 집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게 하였더니 음란한 내 아내와 몰래 간통을 하였소. 그러고는 부모를 만나 뵈러 집으로 가는 길에서 산 뒤에 바위굴 안에 처박았소. 벌써 3년이 되었소만 원한을 풀 길이 없었소. 어젯밤 그대가 쏘아 죽인 놈이 바로 그 죽놈이고 그 여인이 내 아내요. 고맙기 이를 데 없소만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 아버지를 만나 내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조상들 곁에 묻히게 해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소. 선비는 말을 마치자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생은 놀라 깨어났지요. 이튿날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가니 노재상이 일어나 맞아 주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유생이 물었습니다. 저 자제가 몇이나 되옵니까? 노재상은 눈물을 뿌리며 대답했지요. 늙은 것이 운수가 기박하여 50이 지나서 아들 하나 보았을 뿐 다른 자식은 없네. 손안에 든 구슬처럼 애지중지 길러 장가를 들이고 공부를 시키려고 산에 보냈더니 호랑이에게 물려갔네 그려. 그래 지금까지 장례도 지내지 못했네. 소생에게 집히는 데가 있으니 저를 따라가 시신이나마 찾아보지 않겠소이까? 노재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곳을 아는가? 따라와 보시면 아시오리다. 유생은 노재상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절 뒤로 몇 걸음 가니 바위굴이 보였지요. 굴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니 과연 시체 하나가 낮아 있었습니다. 노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지요. 노재상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다가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노재상은 유생에게 따지고 들었지요. 내가 이곳을 어찌 알았느냐? 내가 한 짓이 틀림없으렸다. 유생이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 짓을 했다면 대가님을 만나 이야기를 했을 리가 있겠소이까? 어서 시체나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 며느님에게 물어보시오. 다락 뒤에 증거로 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으오리다. 노재상은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곧장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찾아볼 것이 있으니 벽장문을 열어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 대번의 얼굴이 까맣게 질렸지요. 노재상이 쇠를 열고 벽장에 올라가니 송장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나무 괴짝 뒤에 이불로 싼 것이 있어 해치고 보니 몸이 실팍진 젊은 중시체가 낮았는데 정수리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지요. 노재상이 서리빨같이 따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며느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 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길로 노재상은 사돈을 불러 사연을 말한 뒤 며느리를 내쫓았지요. 여인의 아버지는 딸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노재상은 죽은 아들을 조상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생이 설피 잠이 들었는데 낯익은 선비가 또 꿈에 나타나 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갚을 길 없소. 이번 과거 시험 날짜가 멀지 않았는데 시험 제목인즉 내가 평소에 지은 글이요. 내가 한번 외워볼 테니 써두시오. 시험장에 들어가 그대로 써바치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오. 선비는 시 한 편을 외우는데 가을바람에 추억이 움튼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유생은 그대로 받았었지요. 며칠 뒤 과거 시험 날짜가 되어 시험장에 들어가니 과연 그 제목이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유생은 단숨에 서서 시험지를 바쳤지요. 추풍은 소술이 저녁에 일고 하늘은 트여서 높기만 하구나 하는 글귀를 쓸 때 그만 자기도 모르게 가을 주자를 쇠 금자로 바꾸어 써냈습니다. 당시 죽천 김진규가 시험관으로 나갔는데 이 시험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과시 명문장이니 귀신이 지은 것 같네 그려.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걸 시험에 보려는 건 아닌가. 글을 읽어 나가다가 금풍은 소술이 저녁에 일구라는데 이르러 웃으며 이것은 귀신이 지은 게 아니로다 하더니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시험관 김진규가 하는 말이 귀신은 쇠를 꺼리는지라 귀신이 쥐었으면 틀림없이 쇠 금자를 안 썼을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가서 본즉 과연 그 유생이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역대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면 그 유생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겠으나 유생의 성명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 점지해준 명당 자리. 옛날 어떤 선비가 있었습니다. 천지 중에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해서 오랫동안 선비에게 의지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선비가 병이 들어 곧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들들에게 말했지요. 내가 죽고 나서 아무개를 찾아가 몇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 명당을 골라줄 게다. 이 말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성복하는 날 형제 셋이 의논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이와 같으니 가서 간청해보자. 맞상제가 말과 안장을 갖춰 아무개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는 함께 가서 맷자리를 구하자고 청했지요. 아무개는 평소 사귀어온 정분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청하지 않더라도 내 이미 자네 아버지 초상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가서 맷자리를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있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네. 내일 내가 혼자 가보겠네. 맞상제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갔지요.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렸으나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동생을 시켜서 말을 타고 가보게 하니
아무개의 말은 정과 같았지요. 내일은 반드시 가겠다고 해서 하늘 수 없이 허탕치고 돌아와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또 전날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막내 동생이 가서 청해도 아무개는 전날과 같이 끝내 오지 않았지요. 이에 삼형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뼈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지만 살은 우리 집에서 붙여준 것이다. 천하에 이같이 의리 없고 막대 먹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청하지 말자. 다른 지사를 구하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지요. 집에는 나이가 겨우 16살 정도의 종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리석고 게을러 그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지요.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계절에는 맞는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방에 들어가 자는 것도 허락받지 못해 매일 부뚜막 옆에서 잠을 잤지요. 남루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마침 마루 아래에 있다가 주인 형제들이 지사를 욕하는 말을 듣고는 자청하며 말했지요. 소인이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연이어 가서 간곡히 청해도 오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청해서 오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다른 종을 시켜 그를 쫓아내니 그 종이 말했지요. 그렇지만 소인이 가면 반드시 청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간청하니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 종이 가서 청을 한다면 그 사람도 욕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시험 삼아 보내서 결과를 살펴본다 해도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형들도 허락했습니다. 종은 작은 쇠를 갈아 뾰족한 칼을 만들어서는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종은 안장을 올린 말을 끌고서 떠났지요. 아무개집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문 안으로 들어가 불렀습니다. 생호님,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가? 뭐 댁에서 왔습지요? 아무개가 그 말을 듣고 생김새를 살펴보니 전날 모 선비댁에서 익히 보던 종이었습니다. 이어서 물었지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생호님께 청을 하러 왔습지요. 아무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안 오고 내가 와서 나에게 청을 한단 말인가? 난 절대 갈 수가 없다. 종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청했습니다. 제발 가십시다. 아무개가 더욱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종이 가자고 거듭 청하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차례 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돌연 앞으로 나아가 아무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지요. 가슴팍에 걸터 앉아서는 왼손으로 아무개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 칼을 꺼내 찌르는 신용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의 살가죽과 뼈는 내 부모가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살은 모두 우리 주인 댁이 붙여준 것이라. 배은망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느냐?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아무개는 일어나 보려 했지만 무겁기가 태산 같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몹시 두렵고 겁이 나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자네 장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안 가보겠는가? 가세 가세. 종이 일어나 칼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와서 어서 가자고 했지요. 아무개는 마지못해 말에 올랐습니다. 길가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아무개에게 물었습니다. 저 묘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개가 말했지요. 쓸만하다. 생호님은 뭘 한단 말입니까? 맷자리로는 비록 좋지만 지금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으니 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가서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아는가? 일단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큰일이니 어서 가서 구해준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말을 몰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개는 종에게 이미 겁을 먹었는지라 마지못해 산으로 올라가 상주에게 조문을 했지요. 하지만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다는 말만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말을 하라고 계속 채근했지요. 그때는 천회를 벌써 절반이나 쌓고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하늘 수 없이 말을 하니 상주는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개가 힘주어 말하니 그제야 함께 무덤 조성지로 가서 석회를 걷어내고 횡대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다른 금정을 내려 새 무덤 구덩이를 파서 장사 지내게 했지요. 떠나려 하니 상주가 은덕에 크게 감사하며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무개는 갈 길이 매우 바빠 머물 수 없다며 하산했습니다.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 종이 말했습니다. 장지는 어느 곳에다 정하려 합니까? 자네 집 뒤쪽이 쓸만하지. 절대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못의 물은 어떻게 할 텐가? 아무튼 그곳으로 정하세요. 아무개는 집으로 들어가 고글하고는 종의 말에 따라 연못안 섬을 묘지로 정했습니다. 상제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개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당황하고 겁도 나서 종을 데리고 병풍이 쳐진 곳으로 가서 말했지요. 내 말에 따라 연못 가운데에다가 장지를 정하긴 했지만 연못물이 저같이 많은데 어찌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종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장사 치를 날을 정했지요. 장사 치를 날이 다가오자 아무개는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못이 갑자기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개는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지요. 마침내 목가를 깎고 메워서 평지를 만드니 형세가 과연 좋아졌습니다. 화관을 마친 날 밤에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댁에서 반드시 후한 패백을 줄 것인데 일절 받지 말고 대신 나를 달라고 청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날 주인은 과연 선물을 후하게 주었지만 아무개는 모두 받지 않고 그 종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인은 일을 하지 않는 종을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그 말을 듣고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무개는 종을 데리고 돌아갔지요.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에게 장지를 정해줄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 가요. 내가 말을 책찍질하다 갑자기 발을 멈추게 하는 곳에 무덤 자리를 정하도록 하세요. 아무개는 그 말에 따랐지요. 가는 곳마다 종의 말대로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수입도 많은지라 10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종이 갑작스럽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무개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다. 정이 매우 두터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나간다니 무슨 까닭이냐.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생우님이 죽기 전에 다시 와서 장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 문득 다시 찾아와 말했지요. 생우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생우님의 장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개와 함께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사방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쪽은 청룡이 되고 저쪽은 백호가 됩니다. 저곳은 안산이 되니 모 방향으로 좌양하세요. 이곳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 셋이 나올 것인데 틀림없이 대단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산의 한 곳을 정해 부인의 묘지로 삼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쓰면 선물을 많이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아무개 집에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권조만 해 두었지요. 권조란 좋은 묘주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을 모아서는 그 종이 오기를 기다려 명당을 얻으려는 생각이어서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가서 묘자리를 잡으려고 산을 살필 때 여종은 나물 광주리를 들고 몰래 뒤따라가서 숲을 사이에 숨어 종이 가리키는 곳들을 일일이 기억해 두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사는 친척 서너 사람을 불러와 준비해둔 돈 50냥을 주고 석회와 식량을 급히 마련해 오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종이 점쳐준 곳에다 이장하고 즉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종은 자기가 노비이기에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반드시 양반 집에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곳으로 가서 남의 집 살이를 했지요. 나이가 들어 주인이 그녀를 시집 보내고자 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천하나 본디 양반이었으니 상민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양반 가문에 시집 가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이웃에 향반인 홍총각이 나이 40이 되어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주인이 홍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를 얻고 싶은가? 나에게 수양딸이 있네. 이리하여 여종과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종이 아들 셋을 낳자 남편 홍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살자고 했지요. 홍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렇긴 해도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 법이니
생계를 꾸려갈 길이야 어찌 없겠어요.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상경에 온갖 일을 다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3명의 아들이 차례로 과거에 급제해 집안이 부귀해졌지요.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종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세 아들을 불러서 집안 내력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모처 아무개 양반의 종이었단다. 너희는 비록 귀하게 되었지만 모름지기 애 주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날 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창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말을 듣고서 도둑은 생각했지요. 자잘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보다 차라리 옛 주인 집에 알리는 게 낫겠다. 추노를 하게 하여 소득의 절반을 얻어먹자. 드디어 아무개 양반집을 찾아가서 일일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는 말했습니다. 추노란 도망간 종을 찾아오는 일을 말합니다. 곧바로 추노를 하신다면 필시 죽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선은 노주의 말을 발설하지 마시고 친척의 의리로 가서 보시다가 동정을 살펴보시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주인은 그 말에 따라 여종의 집을 찾아가서는 친척이라 하고 그 집 주인 어머니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첫눈에 옛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았지요. 짐짓 기뻐하는 체하며 곧바로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님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오시는 겁니까? 그러고는 후하게 대접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절을 올리도록 했지요. 며칠 머물게 하고 물건들을 푸짐하게 주어 보냈습니다. 애당초 아무개가 죽고 그 아들들이 종이 점지해준 곳에다 매장하려 했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매장을 하고 봉분을 우뚝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지해준 앞산에다 장사를 지낸 것이었지요. 그 뒤 아들들은 부귀해진 여종의 집에 의탁해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벼슬. 옛날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글을 못 찍고 글씨도 형편없었으며 집안 또한 가난했습니다. 때때로 과거에 응시했지만 자기 힘으로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 뒤를 따라다니다 남은 글이나 글씨를 얻어 답안지로 바쳤을 따름이었지요. 요행이도 속과 향시에 합격했습니다. 회시 치를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가 쓴 글과 글씨로는 가망이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그냥 앉아있기만 할 수도 없어 정초 한 장을 가지고 혼자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과 글씨를 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지요. 그때 관서지방 거벽으로 나라에 이름이 난 사람이 다른 일을 대신해 글을 지어주려고 과거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일찍이 다른 자리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고는 말했지요. 엄숙한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되겠지요. 거벽과 그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온통 붉어진 얼굴로 당황해 두려워하며 몸을 벌벌 떨었지요. 선비가 또 말했습니다. 시 한 수를 정성을 다해 잘 지어주신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거벽은 붓을 잡고 일필휘지해서 잠깐 사이에 시 한 수를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글을 얻긴 했지만 글씨를 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권을 들고 배회하다가 때마침 글씨는 잘 쓰지만 글은 잘 짓지 못하는 자가 글 잘 짓는 사람과 솜씨를 교환하기로 약속했다가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그 자가 나타나지 않아 붓만 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선비는 또 그 자리로 가서 초면 인사를 나누고 낭패당한 처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글은 잘 짓지만 글씨를 못 쓰니 자기와 솜씨를 교환하자며 갖고 있던 시를 보여주었지요. 글씨에 능했던 자는 비록 글을 잘 짓지는 못했지만 과거문의 체격은 알아볼 줄 알았기에 그 시를 보고는 잘 지은 그림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는 매우 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다행히도 기회를 얻은지라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시곤을 펼쳐서 먹을 갈아 붓을 휘둘러 쓰면서도 거듭 선비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잘 베껴드릴 테니 당신도 그동안 반드시 온 뜻을 다해 시 한 수를 지어놓고 기다리시오. 선비는 그러겠노라 하고 초지를 꺼내서 초고를 쓰는 것처럼 재빨리 썼다가 무권을 찍어 다른 사람이 판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말아서 갖고 가서는 남몰래 지은 시문의 초고 한 장을 글씨에 능한 사람에게 던져 주었지요. 시곤을 제출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고는 시곤을 들고 곧바로 대 위쪽으로 가서 일부러 금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군사들의 일을 보고서 법을 어겼다며 어서 잡아오게 했지요. 선비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접으로 돌아가겠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들어주겠다는 듯 그냥 밖으로 내쫓아 주시게. 잠시도 내가 과거장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주게나. 군인들은 이미 뇌물을 받았고 또 시험관의 지시가 매우 엄하니 어찌 잠시라도 지체할 수 있겠는가. 선비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안아 밀치며 바삐 몰아냈습니다. 선비가 일부러 군인들에게 애걸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지요. 내게 1000만 번 기묘한 일이 있으니 잠시만 풀어주게나. 우리 접으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겠네. 군인들이 어찌 그 말을 따르겠는가. 4번, 5번 무수히 애걸해도 한결같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 접을 지나갈 때 선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이로써 선비는 과거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방이 붙었는데 과연 선비가 장원으로 합격했지요. 선비는 속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뜻을 두게 되었지만 세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 무렵 때마침 이조 판서가 나이 30살이 다 된 외아들을 잃고는 바보가 된 듯 미쳐버린 듯 했습니다. 이후에 벼슬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요. 진사는 속으로 또 꾀를 내어 이조 판서의 아들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나이와 성품, 글재주와 학식, 평소 같이 지내던 사람, 공부한 곳,
유람한 곳 등을 일일이 상세하게 알아두었지요. 그리고는 남산 아래 글 잘 짓는 선비를 찾아가 제문 한 통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문에는 지극한 애통함이 담겨 있었지요. 모처에서 서로 알게 됐고 아무개 집에서 함께 공부했으며 어느 절에서 책을 같이 읽었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만 정부는 아교와 오칠처럼 단단했다고 썼습니다. 대대로 사귀어온 정이라 칭찬하고는 그 집안이 대대로 쌓아온 미덕을 다 기술해서 읽는 자가 한 번만 봐도 제문의 대상이 나이는 몇이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 수 있게 했지요. 전으로 올릴 닭과 술을 준비해서 이조 판사가 공무를 하러 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으로 갔지요. 종들과 청지기들을 시켜 영위를 모셔놓은 자리에 문을 열게 하고 전을 차렸습니다. 술을 따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읽는데 흐느끼느라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대성통곡을 하며 오랫동안 애통해 하다가 떠났지요. 그날 저녁 이조 판사가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까 모동의 아무개라는 선비가 왔습니다. 죽은 아이의 절친한 친구라며 전을 차려놓고 제문을 지어 읽고는 반나절 동안이나 통곡하다 돌아갔습니다. 이조 판사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제문을 가져와 읽어보니 여러 편 여러 폭의 수백 행이 넘었고 글과 글씨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말했지요. 우리 아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선비와 절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어찌 알지 못했던가. 대대로 이어진 문벌을 보니 행세를 하면 잘 살아온 유세 깊은 양반집이구나. 나이가 40에 가까워 마침 벼슬을 하기에도 적합하구나. 재상이 집에 없는 틈에 그 자식의 영전에 전을 올린 것을 보니 지조 또한 높이 살만하다. 마침내 도목정사에서 많은 사람을 제치고 벼슬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생 가련의 연정. 참판 이광덕 호는 관양입니다. 임금의 지시를 받고 북도의 암양어사로 나가 종적을 감추고 다니느라 고생이 막심하였으나 고을원들의 정서와 민간의 형편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차 함흥에 가서 본색을 밝힌 다음 공사를 판결하려고 몇 사람을 데리고 저녁 무렵 성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떠들어대는 소리란 오늘 암양어사가 도착한대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이공은 이상한 생각을 누를 길이 없었지요. 허허, 온 도를 두루 돌아다녔어도 내 본색을 안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문이 떠들썩하게 퍼졌으니 아마 따라다니는 자들이 누설한 모양이구나. 이공은 곧 성 밖으로 도로 나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낱낱이 따져 보았으나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다시 관아에 들어가 비로소 암양어사 출두를 하고 공무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 아전을 불러 따졌지요. 너희 무리들이 전날 어떻게 내가 온다는 것을 알았더냐? 온 성 안에 짠하니 소문이 퍼졌지만
누가 먼저 말을 낸지는 모르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이공은 말의 출처를 알아내라고 분부하였지요. 아전이 나가서 잘 알아보니 맨 먼저 말을 낸 것은 7살 난 어린 기생 가련이었습니다. 아전은 들어와 사유를 자세히 말했지요. 이공은 곧 가련을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기저귀에서 갓 벗어난 내가 어떻게 어사가 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냐? 소녀의 집은 길 어귀에 있사옵니다. 일전에 떼창을 열고 내다보노라니 거지 2사람이 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사옵니다. 한 사람을 보니 옷과 신발은 비록 때묻고 해진 것이옵사오나 2 손은 희고 고왔사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에 못이 박히고 볕에 탔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힐 수가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었나이다. 한참 의아해하는데 그 거지가 옷을 벗어 이를 잡더니 다시 입으려고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거지가 옷 입는 것을 거들어 주는데 애가 깍듯하고 상전을 섬기는 종처럼 태도가 공손하였사옵니다. 그래서 그때 틀림없이 암행어사인 줄 알았사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자세한 내막을 말했사온데 어느 결에 온 성 안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아뢰옵나이다. 이공은 그 총명함을 신기하게 여겨 그를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돌아올 때는 시 한 수를 써서 주었지요. 기생도 공에 뛰어난 문장과 도량에 감복하여 일생을 그에게 의탁할 뜻을 품게 되었지요. 머리를 얹을 나이가 되었건만 절개를 지키며 오직 공을 기다릴 뿐 맹세코 다른 사람에게는 몸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북도 지방에 귀향을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아전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 기생이 찾아오더니 아침 저녁 모시며 조금도 곁을 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도 그의 성의에 깊이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보면 이미 죄인의 몸인지라 여색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고생을 나눈 지 4, 5년이 되도록 공은 한 번도 그 기생과 난잡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지요. 기생도 공의 남다른 지조에 감탄하여 그를 더욱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공이 일찍이 다른 데 시집을 가라고 권한 적도 있었으나 그는 한사코 듣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비장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곧장 외우곤 하였지요. 달밝은 밤에 공을 위하여 청아한 목소리를 가다듬어 출사표를 외울 적이면 마치 백학이 하늘로 향해 우는 듯 했습니다. 공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시 한 수를 지어 화답했습니다. 북도의 기생 나를 위해 제갈 공명 출사표를 읽어주는구나. 초가 집을 3번 찾은 옛 임금의 이야기에 버림받은 신하가 하염없이 눈물 짓네. 어느 날 공은 귀양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공은 기생과 살뜰한 정을 나누었지요. 공은 기생을 타일렀습니다. 내가 이제는 떠나게 되었구나. 지금 너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만 방금 죄를 벗은 사람이 어떻게 뒤에다
기생을 달고 가겠느냐? 못할 일이로다. 내가 시골로 돌아간 뒤에는 꼭 너를 집으로 데려갈 테니 늦어진다 안 하지 말아라. 기생은 그날이 당장 올 듯 뛸 듯이 기뻐하며 선뜻 응낙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은 귀양지에 돌아온 지 얼마 못 되어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생은 제사를 차리고 오래 슬퍼하던 끝에 그 길로 자결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를 길 곁에 장사 지내 주었는데 후에 박문수가 북도 지방을 순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며 북도 기생 가련의 비라고 비석을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허생 이야기. 허생은 새 속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째지게 가난하였으나 글 읽기만 좋아하고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지요. 상무리에 도술에 관한 책 한 권뿐 쪽박이 빌 때가 많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안방으로 들어가니 머리채를 자른 아내가 수건을 쓰고 앉아 밥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허생은 휴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10년 동안 주역을 읽는 것은 장차 큰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었건만 머리채를 자른 아내를 오늘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구나. 그 길로 아내와 약속하기를 내 이제 집을 나갔다가 1년 뒤에 돌아오겠소. 구차한 대로 목숨을 이어가고 머리도 기르오. 하고는 갓에 먼지를 털어 쓰더니 문을 나섰습니다. 허생은 송도에 제일 가는 부자인 백씨를 찾아가 돈 1000냥을 구워 달라고 청했습니다. 허생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본 백씨는 선선히 승낙하였지요. 허생은 평양으로 놀러가 초군이라는 이름난 기생의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다가 호기를 뽐내는 젊은이들과 섭슬려 유흥을 일삼았지요. 천금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백씨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큰 장사를 벌려 놓았으니 돈 3000냥을 더 구워 주시겠소. 백씨는 또 승낙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시 초군을 찾아간 허생은 이번에는 그의 집을 꾸려 주었습니다. 울긋불긋 단청 누각에 눈부신 구슬을 느리고 비단 방석간 자리에서 날마다 또 술 마시며 풍악을 울렸지요. 돈을 다 써버린 허생은 또다시 백씨를 찾아갔습니다. 돈 3000냥을 또 구워 주겠소. 백씨는 두말 않고 또 승낙했습니다. 허생은 초군을 찾아가 중국의 이름난 구슬이며 기이한 비단과 놀이개를 모조리 사서 초군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허생은 또 백씨를 찾아갔지요. 이제 3000냥만 있으면 성사할 수 있겠소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봐 걱정이요.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다시 10,000냥을 구워달래도 또 구워드리겠소. 백씨는 또 선뜻 돈을 내주었습니다. 허생은 또 초군의 집에 가서 좋은 말 한 필을 사서 마구간에 메어놓고 전대 하나를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지요. 그러고는
이름난 기생들을 모두 모아 질탕거리며 놀러 다녔습니다. 허생의 돈은 기생들의 노자로 다 들어갔습니다. 초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지요. 돈이 다 떨어지자 허생은 우정쓸쓸한 기색을 지어 보였습니다. 원래 변하기 쉬운 초군의 마음이라 허생에게 돈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곧 실증이 생겨 젊은 것들과 짜고 허생을 따돌리려고 했지요. 허생은 눈치를 채고 초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장사를 해보고자 함이었다만 마냥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빈 주먹을 쥐고 가게 되었구나. 내게 대한 연연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오이는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고 꽃은 날아오는 나비를 반기는 법인데 무슨 연연한 마음이 있사오리까. 내가 만금 재물을 내게다 쏟아붓고 오늘 영 이별을 하려는데 그래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대가 달라는 것이면 다 주리다. 허생은 자리에 놓인 오동화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싶다. 초구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거야 무슨 아까울 게 있으리까. 허생은 그 자리에서 화로를 조각내어 전대에 쓸어 넣고 말을 달려 하루 만에 송도에 이르렀습니다. 백씨를 만나자 허생은 일이 되었소 하며 전대 속의 물건을 꺼내 보였지요. 백씨는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허생은 전대를 둘러매고 다시 말을 달려 회령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전대 안의 것을 쭉 벌려놓고 앉아 노라니 오랑캐 상인 하나가 찾아와 동조각을 이윽고 보더니 이게다 이게야 하고 혀를 차며 값을 흥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값을 모를 보물이니 10만 양이라도 오히려 적다 하리라. 내게 파시구려. 허생은 상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승낙하였습니다. 드디어 10만 양에 팔아가지고 돌아와 백씨를 만나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지요. 백씨가 어찌된 연륜인지 묻자 허생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대가 본 동조각은 동이 아니라 오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 진시황이 서부를 시켜 동해 가운데에서 불사약을 구해오게 하면서 대골 창고에서 오금 화로를 꺼내 주었소. 대개 이 화로에다 약을 달이면 100병이 다 낫는다는 까닭이 있었소. 뒤에 서불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것을 외인들이 얻어 국보로 여겼던 것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외장 소서 행장이 가지고 왔다가 평양에서 도망치면서 난리통에 그만 잃어버렸소. 그것이 기생집에 남아있게 되었소. 그래 내가 보물에 서린 기운을 보고 찾아가 만금 재물을 바꾸어 온 곳이요. 오랑캐 상인은 바로 서역 지방 사람이나 그도 보물의 기운을 알아보고 찾아왔던 곳이요.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그의 말이 옳은 말이요. 만금 재물을 쓰지 않아도 화로 하나 손에 넣기는 손쉬운 일인데 어째서 두세 번 걸음을 하며 수고를 했소. 이것은 천하의 보물이라 신령이 돕고 있어. 비싼 값을 지르지 않고서는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대는 정말 귀신 같은 사람이요. 백씨가 감탄에 마지 않으며
10만냥 돈을 도로 주려고 하자 허생이 웃으며 나를 왜 옹졸한 사람으로 보오. 내가 가난하기는 해도 글을 읽는 것이 재미라오. 이번 일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것이오. 하고는 인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백씨가 하도 놀라워 사람을 시켜 그의 뒤를 따르게 하였더니 바로 자각봉 아래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허생의 집을 알자 날마다 쌀섬과 얼마간의 돈을 문 안에 가져다 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허생은 웃으며 한 달 쓸 양만 받곤 하였습니다. 정승위안이 이때 병조 판서로 임금의 커다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어질다는 말을 들은 그는 하루 저녁 본색을 숨기고 찾아가 세상 일을 논하였지요. 이완을 만난 허생은 말하였습니다. 공이 온 뜻을 잘 알겠소. 공은 큰 일을 이룩하려 하는데 내가 내놓은 3가지 계책대로 하겠소. 무슨 계책인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을 일삼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앉아있다 보니 만사가 잘못되고 있소. 공은 임금에게 자세히 아뢰어 당파를 없애고 인재를 재능에 따라 등용할 수 있겠소. 그 일은 참 어렵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군포를 거두는 것이 온 나라 백성들의 커다란 고통인데 공은 호포법을 실시하고 정승 재상집의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회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소.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 동쪽에 있어 고기 잡고 소금 굽기에 유리하건만 쌓은 것이 넉넉지 못하고 곡식은 1년 동안도 이어되지 못하는 형편이요. 또한 땅은 3천리밖에 안 되는데 예법에 얽매여 거칠에만 일삼고 있으니 공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넓은 소매 옷 대신 간편한 오랑캐 옷을 입게 할 수 있겠소. 그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 형편을 모르면서 망령되게 큰 일을 벌이려 하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공은 등골이 젖도록 땀을 흘리다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끄러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가니 내 벽에서 쓸쓸한 기운만이 풍길 뿐 그는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